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콩앱 그리고 라디오로 참여해 주실 수 있습니다. 들으시면서 의견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뉴스픽으로 시작하죠. 월요일 수요일은 이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우석대 개공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혜연입니다. 네, 조으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으론입니다. 자, 앞서 말씀을 드린 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조만간 지금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 관련 징계 논의에 착수할 것이다라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당내에서는 지금 뭐 찬반 양론이 맞서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인지 정 교수님께서 먼저 좀 정리해 주시면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 24일 전후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준석 대표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크게 세 가지로 지금 정리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네. 성접대를 받았는지에 지금 의혹이 제기된 부분, 증거 은닉 교사 여부, 당 명예 실추 여부 등에 대해서 회의에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만약에 인정이 된다면 아직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만약에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요. 제명, 탈당 권고, 당원권 정지, 경고 등의 징계를 윤리위에서 내릴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전반적인 관측은 아직 윤리가 열리지 않았지만 만약 이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라고 보이는 경고 처분만 받더라도 네. 당대표직을 둘러싼 논란이 더 가중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성상납 의혹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관계 규명이 될 수 있느냐라는 좀 쟁점이 있고요. 또 공소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쟁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 증거은닉 교사 의혹을 좀 살펴보면 좀 논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4월 이 대표와 김철근 대표 정무실장이 각각 성접대 관련을 주장하는 A씨와 통화한 녹취록을 공개했었는데 가세현은 이것을 근거로 김 실장이 A씨에게 7억 원의 투자각서를 써줬고 이 대표가 성상납을 받지 않은 가짜 확인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 역시 지금 경찰에서 수사를 중인 것이기 때문에 이게 뭐 사실 여부를 지금 저희가 딱 단정할 수는 좀 그렇겠네요. 없는 상황입니다. 네. 세 번째, 당 명예실추 주장인데 이 당의 명예실추라는 것은 윤리위에 제출된 증거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언론에서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법적인 영역에는 좀 다른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역시 네. 논쟁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의 입장을 보면 성상납을 받지 않았고 김철근 대표실 정무실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적도 없다. 결백을 계속 주장하고 있고요. 한마디로 비위 사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난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윤리위도 공개적으로 하자라고 이준석 대표가 주장한 바 있는데요.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윤리위에서는 회의는 비공개가 원칙이다라고 선을 그었기 때문에 공개 회의가 열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향후 어떤 거취 문제라든가 윤리위가 열리는 것을 놓고 벌써 당에서는 찬반 토론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일부 청년 정치인들은 지금 두 번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잇따라 선거에서 있었고 어쨌든 당대표가 기여를 한 건데 윤리위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것을 근거로 이준석 대표를 흔드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당 일각에서는 이건 정무적인 문제이지 사법적인 영역과는 또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수준의 징계가 나오든 그것은 당대표를 수행하는 데서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의혹이 제기된 것 자체가 당에 어떤 타격을 줬자라는 일각의 주장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내년 6월까지 임기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이준석 대표는 당연히 이것을 채우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최근 일각의 당내에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 발언이 또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것과 관련해서 중진 정진석 의원이 비판을 한 것도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논쟁이 차기 당의 주도권을 놓고 벌어진 한가운데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과연 이제 이 내용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어쨌든 수사 결과와는 좀 크게 상관없이 징계의 당위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쪽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직 증거도 없고 두 차례 선거를 또 승리를 이끈 당대표인데
필요할 때 하고 이용하고는 이제 버리는 거냐 이렇게 주장하는 측 지금 양쪽의 의견이 전혀 다른 입장을 대립하고 있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안을? 일단 이 사안을 좀 두 가지 측면을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네. 하나는 이제 수사와 관련된 문제가 있고요. 예. 하나는 이제 정당 내에서 징계권을 어느 정도 행사할 수 있는지 이 두 부분으로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수사와 관련된 부분은 일단 성상납 부분인데요. 예. 그거는 일단 의혹이 보도된 근원이 가로세로 연구소라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성상납 문제를 의혹을 제기를 했고 그렇죠. 그로 인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국민의힘 징계위원회에서 검토를 하는 부분은 이 수사와 관련된 부분은 아니고요. 그렇죠. 이 성상납과 관련되어서 나중에 이 의혹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그 김철근 정무실장과 이준석 당대표가 증거인멸을 시도를 했다. 예. 이것이 이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라는 것으로 지금 징계위에 회부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과연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인지 네. 그리고 실제로 증거인멸을 하려고 했었는지 그리고 증거인멸을 김철근 정무실장이 혼자 했는지 아니면 이준석 당대표가 교사를 했는지 이 부분이 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지금 증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제일 큰 게 지금 그 7억 원의 각서라는 부분인데 이 7억 원의 각서 부분은 지금 검찰 수사 기록이 아니다, 맞다라는 주장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진위 그리고 이 각서가 실제 작성이 된 원본이 맞는지 그 부분도 지금 문제를 삼아야 되는 것이고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당대표가 실질적으로 관여를 했는지 이 부분이 모두 밝혀지고 나서 이제 징계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사실 뭐 그 부분에 관여를 했다면 이거는 형사처벌 문제까지도 그렇죠. 피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징계가 내려지는 게 정당화가 될 수 있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그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진위 여부를 어디까지 파악을 할 수 있는지 규명을 할 수 있는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이게 뭐 두 차례 선거 승리를 이끈 당대표인데 이렇게까지 징계를 해야 하느냐 이런 주장이 나올 수도 있는데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우리가 공과 과를 좀 구분을 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공은 두 번의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던 분, 그 부분은 우리가 치하를 해줘야 되는 게 당연히 맞는 것 같고요. 하지만 그 부분 아니면 예전에 있어서 어떤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든지 위법 행위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상응하는 당내에서 징계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품위 유지라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용어의 개념으로만 저희가 볼 때는 이거 좀 막연하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사실상 이렇게 당 내규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 뭐 징계를 한다라는 게 이런 정당 내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뭐 변호사 협회 규정이라든지 의사 협회 규정이라든지 대부분의 회사라든지 협회 이런 의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품위 유지 의무 위반과 관련돼서 실제 징계가 내려진 사례들을 보면 사실상 위법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형사처벌을 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정도로 어떤 직역이라든지 그런 단체의 신뢰성 그리고 공정성을 훼손했을 때 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가 내려지게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이준석 당대표가 깊숙이 관여를 한 사실이 밝혀지게 된다면 그거는 사실 이 부분은 형사처벌과는 또 별개로 품위유지 의무 위반 논란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잘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윤리위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위원장을 포함해서 9명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만장일치 결론이 나지 않으면 위원회 가반인 5명 출석에 3명이 찬성하면
가결이 된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좀 결과를 좀 지켜봐야겠고요. 24일 당일날 결론이 날지 알지도 지금 전망이 엇갈리거든요. 회의가 또 열릴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그러니까 일단은 24일로 지금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건데 시작될 것이다. 예, 그 네.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이게 정치적 함의를 좀 변호사님 법적인 부분 말씀해 주셨으니까 좀 다르게 보면 이준석 대표가 사실 정말 말 그대로 대선에서도 지방선거에서도 이긴 여당의 대표인데 왜 모두가 이준석 대표를 감싸주지 않고 이렇게 분위기가 나뉠까에 대한 정치적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물론 이제 총선을 앞두고 예. 당대표가 총선의 주도권을 행사하려는 것과 맞물려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런 당내 역학구도가 있는 면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약간 피로감이 일부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당선됐을 반에도 여야를 넘나들어 정치권 전체에 그렇죠. 엄청나게 주목을 받았고 보수발 새로운 바람이 불 거라는 기대가 있었고 그렇죠. 일부분 젊은 당원들을 국민의힘에 입당시키는데 영향이 있었다는 네. 분석이 대체적으로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다만 대선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졌던 뭐 젠더 갈등론.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선에서 정말 이준석 대표의 어떤 젠더 중심 이슈나 네. 이른바 이대남을 대변하는 듯한 목소리가 과연 국민의힘의 대선에 도움이 됐느냐. 그리고 정당의 유불리를 떠나서 정치권 전체에서 이것이 청년들에게 보여줄 모습인가에 대해서는 계속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네.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피로감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또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와 갈등하면서 이른바 자맹을 하고 공개일정 취소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당 대표로서의 신뢰도에 좀 금이 갔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대선 후보의 책임이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어쨌든 당대표가 두 번이나 그런이란 것에 대한 피로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준석 대표가 네.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와 관련해서 한 발언도 연합 내에서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었고 네. 당시에 인수위에서 직접 관계자들이 나와서 왜 장애인분들 직접 만난 것도 있잖아요. 예, 맞아요. 이런 부분도 보면 사실 인수위와 당대표가 제대로 소통이 되었냐의 논란이 조금 제기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 당내에서도 윤리위에서 물론 여러 가지 증거를 갖고 판단을 내리겠지만 찬반론이 엇갈리는 이런 이면에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지지론과 또 반대론이 좀 부딪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네. 이제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조금 아쉬운 점은 네. 이제 이준석 당대표가 당대표로 선출이 됐을 때 청년 정치인이 이렇게 우리나라 정치의 중앙에서 이제 서서 정치를 이끌어갈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보여줬음에도 맞아요. 불구하고 당대표 취임 시부터 계속 견제라든지 비판이 끊임없이 일어났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일각에서는 만약 이준석 당대표가 그러니까 영선이죠. 영선인 30대의 당대표가 아니라 만약 중진 의원이었더라도 지금 이런 비판, 의혹 제기 그리고 징계위까지 회부가 되었을까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지금 뭐 국민들 그리고 예. 특히 뭐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이것이 청년 정치인에 대한 비판이나 어떤 청년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뭐 험난한 길을 그렇죠.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형사적인 부분은 이제 형사적인 수사기관에서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될 일이지만 만약 그렇죠. 이 문제로 인해서 당이 뚜렷한 증거나 어떤 뚜렷한 어떤 증명 없이 징계를 어떤 정치적인 대립구도 하에서 내려지게 된다면 그것 또한 이제 청년들이 봤을 또 파장이 때는 있겠군요. 또 파장도 있고 이제 허탈감도 들 수 있을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이런 부분을 잘 조율을 해서 현명한 판단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저는 변호사님과 관점이 좀 다른데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뭐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비판을 받았던 부분은 청년이라서가 아니라 청년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았는데 오히려 보여준 어떤 행보의 일부분이 오히려 세대 갈등론과 젠더 갈등론을 부추기는 듯한 그러니까 우리가 극복해야 될 정치의 문제를 마치 청년들의 문제인 것처럼 한 것에 대한 비판도 있거든요. 만약 그렇지 않고 정말 이 대표가 당내 청년 정치인을 육성하는데 뭐 일부분 기여했습니다만 큰 역할을 하고 오히려 보수당이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새로운 가치를 주장하면서 공감대를 더 넓혔더라면
오히려 국민적 여론이 이 대표를 살려야 된다는 쪽으로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쪽 굉장히 아쉽고 다만 변호사님 말씀에 공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청년 정치인들이 당내에서 생존하고 뿌리를 내리고 주도권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건 그래서 또 현실이죠. 예, 그래서 네. 어떤 현상을 놓고 청년 정치니까 이렇다라는 또 좌절감을 네. 줄까봐 그건 조금 우려가 되는데요. 다만 이제 본질적인 문제는 그런 것도 섞여 있다라는 거 보충 설명을 드립니다. 네. 어쨌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저희 또 지켜보면서 계속 좀 또 논의를 해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서울시의 민원 챗봇 서울톡에 지금 뭐 수십 차례 음란 메시지 욕설을 남긴 20대 남성이 지금 재판에 넘겨졌다고 하는데 1심에서 무죄 판결이 지금 나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건지 이 판결 내용까지 좀 저희가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네요. 네, 혹시 이제 서울 그 다산콜센터 재단에서 운영하는 카카오톡 챗봇이라고 이제 네. 서울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간단한 민원을 질의를 하고 뭐 질의 내용을 남겨놓으면 담당 부서로 그렇겠죠. 이제 이관이 돼서 나중에 어떤 연락이 오게 되고 이런 건데요. 이 민원인 A 씨가 2019년 11월부터 그 다음에 7월까지 이 카카오톡 챗봇 서울톡에다가 그 주차 관련 민원을 넣으면서 욕설이나 음란 메시지를 남긴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총 280여 차례에 걸쳐서 불법 주차 신고 민원을 넣으면서 자신의 뭐 신원, 뭐 상대방의 차 번호 이런 것들을 보통 우리가 불법 주차 신고를 하는데 그렇죠, 넣잖아요. 그런데 이런 필수 정보뿐만 아니라 음란한 메시지 그리고 욕설을 함께 넣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 무관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뭐 이 네. 사람의 나중에 주장으로는 자기가 그 불법 주차된 차량에 너무 화가 나서 그런 욕설을 같이 그 욕설까지는 민원 이해하겠는데. 창에다가 넣었다는 네. 건데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네. 그 다산콜센터 재단 측이 이제 A 씨의 욕설이나 음란 메시지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고소를 했고요. 최근에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겁니다. 근데 1심에서 무죄 판결. 그렇습니다. 이제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 일단 혐의점은 그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그 통신 매체를 통한 음란 혐의 네. 그리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법에 따른 그런 음란 정보를 인터넷상으로 유포를 했다. 이런 혐의들을 지금 받고 있는데 이게 지금 다 모두 무죄가 났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재판부에서는 이게 챗봇이었잖아요. AI라는 건가요? AI였습니다. 예. 사람에 대해서 욕설을 하고 음란한 메시지를 보낸 게 아니라 챗봇에 했기 때문에 지금 피해자가 없다라고 본 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어떤 우리가 범죄를 처벌할 때는 고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를 네. 보는데 행위는 있었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람인 상담사에게 메시지를 도달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전송을 했다라는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무죄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런 판결이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메시지는 보냈지만 이게 내가 누구에게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보낸 보내려고 건 했던 게 아니었다. 아니라 내가 그냥 기계한테 한 것이다. 라는 부분인 거죠. 이게 앞으로도 이제 이건 또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이군요. AI로 챗봇 요즘에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니까. 기업에서도.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바로 1심 판결에 불복해서 지금 지난달 항소를 했다라고 하니까요. 2심 판결 그리고 그 다음에 판결들이 어떻게 그렇죠. 나올지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사안 같습니다. 네. 자, 이 주장에 대해서 이 재판부의 판단과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근데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판결 내용 알려진 거 보면 서울톡 그러니까 챗봇을 통해서 민원을 접수하더라도요. 네. 상담 직원이 내용을 읽어야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담당 부서로 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그렇겠죠. 네, 이제 이런 사실에 대해서 나중에 이분한테 이 A 씨 민원인에게도 알려줬다라고 해요. 근데 A 씨가 알고 있으면 알뜰폰을 사용하고 있어서 장문의 메시지를 읽기 어려웠다는 점이라던가 또 이런 고지를 받은 이후에는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다라는 점 등도 참작을 한 것으로 보여요. 다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본인이 아무런 이런 고의가 없고 하더라도 분명히 누군가는 피해를 입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런 판결이 1심까지만 나왔지만 어쨌든 이런 행동을 해도 된다라는 건 아니죠. 그렇죠. 법적으로 일단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무죄로 나왔는데 이런 행위를 해도 되는 건 아니고 이런 상황이라는 걸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 A 씨가 한두번 한 게 아니라 지금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음란 메시지를 36차례나 보냈다.
그래서 이게 아무리 기계한테 보내는 거라도 이런 행동은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사실 우리가 이제 챗봇이라든가 AI가 점점 많아지는 시대에 어느 정도의 윤리성을 가져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가 되고 있잖아요. 네. 이루다 우리 예전에 얘기한 적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계기를 통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네. 네, 제가 이게 1심 판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아직 때문에 남아있다는. 아직까지 2심 판결에 뒤집힐 가능성도 그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1심 판단에서는 이 사람이 사람이라는 고의가 없었고 이게 기계한테 보낸다는 정도만 인식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무죄가 나온 것인데 지금 검찰 측의 계속 반대 주장은 이렇습니다. 이게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누군가가 이제 담당 부서로 넘어갈 때 이 메시지를 어떤 사람은 보게 될 텐데 나중에 민원 그렇죠. 처리를 하게 언젠가는. 되면 네. 그거를 그건 과연 상식적으로, 예상을 못했겠느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1심 법원이 판단을 이제 거기까지는 하지 않은 건데 그 부분을 이제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게 된다면 2심 판단에서도 좀 뒤집힐 가능성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근데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AI도 있고요. 또 이루다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은 예. 요즘 또 메타버스 내에서의 뭐 음란 행위라든지 아니면은 뭐 폭언이라든지 네. 욕설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된 법제가 지금 완비가 되어 있지를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상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성범죄에 대한 어떤 법적 규제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와 함께 더불어 생각해야 그래야 될 되겠는데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에 대해서 정 교수님께서도 좀 말씀 덧붙여 주신다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루다의 경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점이 뭐였냐면은 네. 누군가는 정보를 수집해서 이루다에게 입력을 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루다가 혐오 발언이라던가 성적인 발언의 피해자인가 동시에 그런 발언을 하는 가해자가 됐던 이유는 이 정보를 입력하는 과정, 이건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네. 여기에서의 필터링이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담당하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다시 한번 뭐 교육을 한다든가 그렇죠. 성평등 관점이 반영돼야 된다는 것처럼 AI 시대 여러 분야에 있어서의 이 문제는 좀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AI는 결국 또 우리 인간이 남겨놓은 걸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되는 거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이와 더불어서 또 민원에 대한 부분도 한 번은 생각해 보게 되는 콜센터 상담사들이 전화상의 폭언을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도 한번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뉴스픽 조론 변호사, 전혜연 교수 두 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이제 1부 마치고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